기자에게 명예란 방패이며 창은 진실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현실을 향해 창끝을 벼리고 스스로의 사명감으로 세파에 맞서야 할 기자의 본분을 단적으로 설명한 문장이죠. 그 노력은 170여 년 전 크림반도의 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윌리엄 러셀.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였던 그는 현장의 장교들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직피를 꺾지 않았고 늘 건조한 문체와 날카로운 어조로 전선의 참상을 담담히 기록해 나갔죠. 그랬던 그가 마주하게 된 한 사건의 진실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 충분한 것이었고 그 내용이 담긴 전보가 세상에 밝혀졌을 때 모든 영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시군대의 지상과제는 단연 기동과 작전입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누가 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의 문제는 모든 지휘관들의 끝없는 딜레마였고 미래에도 통용될 고민거리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크림반도에 상륙한 연합군의 초기 기동은 분명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상대의 허를 찔러 상륙 과정에서의 피해를 절감했을 뿐더러 요격에 나선 러시아군을 조속히 격파하여 세바스토폴 점령이라는 작전 목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러시아군을 격파한 뒤 바로 남진하지 않은 것은 연합군 스스로 페널티를 부과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세바스토폴의 견고한 성벽을 보루삼아 농성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함대를 자침시켜가며 연합군의 해상포격마저 저지하려 들었기 때문이죠. 연합군은 결국 속전속결에 실패한 채 세바스토폴 성벽 아래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화두가 보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조차 제대로 깔려있지 않던 크림반도에서 보급을 원활히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만 명이나 되는 인원의 물자를 단기간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칼라미타만 한 곳에 연합군의 물자를 모두 적재시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연합군은 새로운 보급항을 마련하고자 대안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발라클라바였습니다. 이곳은 세바스토폴로부터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항구였는데요. 세바스토폴 주변에서 상륙과 운송에 적합한 곳이 많지 않았음을 상기해 볼 때 이 정도의 항구라도 존재하는 것에 연합군은 분명 감지덕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 이곳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물자를 적재하기에도 절대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세바스토폴에서 너무 멀어 본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어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까지 포함한 정말 최악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여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이곳을 당연히 피해야 했음에도 당시 영국군 총사령관은 프랑스군 총사령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라클라바를 점령하고 말았고 그렇게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사령관의 이름은 피츠로이 서머십, 우리가 잘 아는 레글런 코트를 고안해낸 그 남자, 레글런 남작이었습니다. 인류가 조직사회를 구축한 이래 수없이 제기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바로 상관의 무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일 것입니다. 그것은 대개 개인의 인격 혹은 능력 등으로 설명되곤 하죠. 하지만 그 대상이 군대가 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사회의 여느 집단보다도 훨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연결적인 군대에서 무능의 배경을 파헤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전에도 언급한 개인의 결함에서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군대라는 집단에서 벌어진 사고와 무능의 요인을 찾으려면 그 구조상의 문제와 관습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국 육군의 무능과 재앙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것은 육군에 대한 영국인들의 지나친 환상과 그릇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영국이 해양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 당시 육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해군에 비해 너무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장교들이 매관매직 제도를 통해 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토 내에서 육군을 훈련시킬 병영조차도 변변치 않은 실정이었죠.
그런데도 영국인들은 단지 40여 년 전 나폴레옹 전쟁의 영광만을 기억한 채 육군 또한 해군만큼이나 막강하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죠. 이후 대다수의 육군이 실전 경험이 전무한 채 낙후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끝난 후 군축이 이루어지면서 예산 또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럴 경우 일반적인 군대라면 장비 현대화와 같은 질적 개선에 열을 올렸겠지만 이마저도 영국 육군은 가로막히고 말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 전쟁의 영웅이었던 웰링턴 공작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웰링턴이었지만 그의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군신의 칭호가 영국 육군의 발전을 크게 저해한 것이죠. 정치에 입문한 후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해 후임 육군 총사령관들에게 간섭을 일삼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육군의 질적 향상을 희생시키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육군은 여전히 나폴레옹 전쟁 시기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무능한 장교들에 의해 통제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여기에 소위 웰링턴의 신봉자들이 군의 요직에 앉게 되면서 불통과 권위주의가 더욱 팽배해 갔습니다. 이들 중 젊은 시절 워털루에서 웰링턴의 부관으로 참전했던 레글런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발라클라바를 점령한 직후인 1854년 10월 25일 오전 6시 러시아군 1만 1천 명은 발라클라바와 연합군 본진 간의 연결을 끊어버리기 위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은 항구 진입을 위한 첫 단계로 발라클라바 계곡 중간에 위치한 코즈웨이 고지를 먼저 공격해 6개의 보루 중 4개를 탈환해 버렸는데요. 이곳을 지키던 오스만 제국군이 영국군에게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레글런은 제때 구원에 나서지 않았고 그렇게 연합군은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죠. 8시가 되어서야 레글런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2개의 보루부터 어떻게든 지켜내어 계곡의 북쪽을 사수하고자 기병대를 움직이려 했는데요. 레글런은 명령서에 기병대가 향할 목표지로 보루의 2번째 줄 왼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기병대 총지휘관이던 루칸 백작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곳이 레글런의 관점에서인지 아니면 루칸의 관점에서인지를 명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2개의 보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루칸 백작이 표현을 알아듣고 6번째 보루의 언덕 즈음에 병력을 엄폐시키는 것으로 이 해프닝은 끝나는 듯 했지만 사태 초기부터 터진 지휘관의 무능과 소통의 부재는 뒷날의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발라클라바 계곡은 양 진영 간의 사활을 건 혈투로 물들어가게 됩니다.